안녕하십니까. 관교일치기공학 강의를 맡게 된 배은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치과 보철 개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치과 보철의 개요와 정의, 치과 보철의 역사, 치과 보철물의 분류, 치과 보철 영어 정의, 관교이치 보철물의 분류, 치관 보철의 적응증과 금기증, 그리고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치과 보철의 개요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철이란 무엇일까요? 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인체 조직, 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되었을 때 이것을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회복해주는 것을 보철이라고 합니다. 또 이 보철 안에 좀 작은 의미로 인공 수복물이 있는데요. 그 종류로는 의안, 의수, 의조, 의치 등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체에 삽입되어지는 인공적인 대체물을 통틀어서 보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작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의치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같은 의미로 치과 보철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치과 보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 장치물을 이용해서 발치된 치아나 주위 조직 결손 부위, 저작, 발음, 심미성 및 편안감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넓은 의미에서 보철은 우리 인체 전체적인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전체 포함 중에서도 뭐 의안이라든지 의수, 위조, 의치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의치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치과 보철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치과 의학을 어떻게 세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에서 의학이 질병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의도에서 접근했다고 하면은 이 치과의학 같은 경우에는 구강에 관련된 질환을 낫게 하고 고통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능을 해주기 위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치과 관련된 학문들이 있는데 그 학문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치약에서는요, 실제로 환자의 구강 안에 있는 치아를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발치간된 부분을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치료적인 처치가 들어가는 학문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치과 보철학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치주 외과학이라든지 교정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료 치약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보다는 좀 예방을 목적을 하고 있는 이제 구강보건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있고요. 이 큰 의미에서 구강보건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 예방치과학이라든지 치과역학, 그 다음에 통계학, 구강보건학 이런 식으로 보건교육학 등 좀 더 치료보다는 예방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학문을 우리가 구강보건학으로 이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치약은요, 구강해부학이라든지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재료학 등 이런 치과 치료나 보존 혹은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법치학이라든지 의사학이라든지 의료관리학 등 관리학 등 이런 사회적인 부분과 관련된 치과의 학문도 이제 치과 사회과학으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보철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고대의 초기에는 이 보철 형태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제작이 되어져 있겠죠. 현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보철 기능을 가지는 보철물을 환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기술력도 약했고 이런 치아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소재 역시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보철이 한정이 되어 있긴 하겠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겠죠.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이 식습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치아가 없는 경우 혹은 치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 이랬을 때 이 치아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과거인들이 사용했던 보철 형태를 좀 보면은요, 치아가 탈락된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죽은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의 치아를 뽑아서 그 치아를 나한테 다시 식립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동물의 뼈라든지 동물의 이빨을 가지고 이제 발치나 이제 치아가 빠진 부분에 다시 이제 식립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형태의 보철이 종종 발견되고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나아가 치아가 하나만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탈락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했느냐? 아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흔히 지금에 비교하자면 이제 크라운 브릿지처럼 보이시죠? 아니면은 이제 틀니랑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가지고 이제 보철로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보철물도 이제 종종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철은 아니지만 이 치과 분야에서 활용했던 그 당시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보호들이라고 해서 기원전 7,000년 정도에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마찰력 있죠. 우리 불을 피우는 마찰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이 치과 쪽에 접목을 시켰던 도구인데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치아에 썩은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 치아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강도의 이런 기계적인 장치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불을 피우던 그 장비에서 고안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과 쪽으로 접목시켜서 이렇게 마찰력에 의해서 치아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주는 그런 흔히 지금의 표현하면 핸드피스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과 쪽에 활용하는 기술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보철이라는 것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어떤 목적에 적용을 하는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치아 경조직 결손에 대한 해부학적 형태 및 기능을 회복시키고 에나멜의 형성 부전, 형태 이상, 변색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형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가진 결함을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수복을 하는 것이 바로 치과 보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 충치, 우식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미 통증을 느꼈을 시점에는 아마 범랑지뿐만 아니라 백악지, 상아지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부분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와동이 형성이 된다든지 그 부위가 넓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치아 머리 전체를 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기능적인 부분, 그다음에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원래 형태대로 유사하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치과 보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치과 보철물을 어디에 주로 적용을 하느냐? 우선 치아 경조직 결손에 대한 해부학적 수복, 즉 치아의 바깥 부분이죠. 가장 단단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이제 해부학적인 형태를 고려해서 수복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아의 기능적인 회복, 치아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작의 기능이 갈 수도 있겠죠. 뭐 저작, 발음, 심미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적인 회복을 요구할 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치아 경조직 질환의 예방, 그러니까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을 하고자 할 때도 이 치과 보철을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치수 질환의 예방 및 억제, 우리 이제 치아 안쪽에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혈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나가잖아요. 그거 관련된 질환들도 예방할 수 있고 억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치아의 심미적인 회복, 보철물의 지대 장치로 이용할 때, 즉 치아가 문제가 없지만 옆에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서 멀쩡한 치아를 보철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크라운 브릿지를 할 때 지대 장치로 쓰잖아요. 그때도 치과 보철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치과 보철물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고정성 보철물, 가철성 보철물, 그 다음에 임플란트라든지 아간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정성과 가철성의 가장 큰 차이는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즉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착탈이 가능하냐, 이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고정성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요, 구강 내에 있는 치아에 보철물이 부착되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때는 뭐 시멘트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유지 장치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정성 보철물의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 인레이라든지 크라운 브릿지, 그다음에 픽스 파셜 덴처, 트리트먼트 스플릿, 그다음 비니어 라미네이트 등 이런 다양한 보철물이 아예 부착이 되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철성 보철물을 보시면은요, 우선은 얘네들은 붙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강 내에서 얼마든지 착탈이 가능한 보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 보철물을 이제 구강 내에 삽입해서 쓰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잠시 빼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보철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철성 보철물의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리무버블 파셜 덴처, 그 다음에 컴플레이트 월 풀 덴처, 즉 부분 이치라든지 완전 이치, 총이치에 해당되겠죠. 가철성 보철물이. 다음으로는 이제 임플란트를 보시면은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악골에 매식되어 있는 매식의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악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치아 고래에 아예 매식을 시켜서 보철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 보철에 해당이 되겠고요. 아간면 보철을 보시면은요, 악골과 앞면의 보철물 구개 파열 장치, 악골과 앞면의 보정 및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철물과 구개 파열 환자에게 해주는 보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골과 앞면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구개 쪽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면 전체, 얼굴 전체에도 이게 범위가 적용이 되는 보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제 상악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구강암이라든지 혹은 뭐 총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악골에 손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원래 기능과 마찬가지로 회복시켜주고자 할 때 만들어주는 보철물이 바로 이 아간면 보철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구강 쪽뿐만 아니라 이제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 회복 해주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보철물입니다. 그래서 요런 보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는 거는 요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간단하게 우리 보철물의 종류에 대해서 살짝 봤는데 이 고정성, 가철성, 임플란트, 아간면 보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정성 보철물이고요. 환자 임의대로 착탈이 불가능하겠죠. 시멘테이션 작업을 통해서 아예 접착제로 접착을 시키거나 혹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더 이상 탈락이 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착탈을 할 수가 없는 보철물이고요. 이런 고정성 보철물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근관치료, 신경치료, 즉 환자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신경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이런 근관치료를 한 경우나 의식 부미가 너무 커가지고 인레이처럼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막아주는 와동을 막아주는 형태로만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크라운이라든지 브릿지 보철물을 적용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의식 부미가 커서 아예 전반적으로 다시 수복을 해줘야 될 때, 그때 이 고정성 보철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실 부위 양옆 치아를 지지대로 삼아 수복하는 이런 유지장치의 역할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 고정성 보철물에 사용하는 재료는요, 금이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다양한 소재의 보철물이 적용 가능한데 단
우리가 수복하는 범위를 좀 봐야겠죠.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때 사용하는 재료가 좀 강도가 약하다든지 연선정성을 갖고 있으면은 또 형태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는 조금 더 하드하고 단단한, 즉 강도가 조금 더 높은 재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우식 부위, 이런 수복 부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성 보철물의 대표적인 보철물이죠. 인네이, 온네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복 부위는 조금 작지만 인네이, 온네이 같은 경우도 아말감이라든지 레진이라든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직접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간접법을 통해서 제작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직접법을 사용하는 인네이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조금 약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아주 약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간접법으로 사용하는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주조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보철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철물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도가 강한 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크라운, 브릿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전치부 치아를 삭제를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크라운으로 수복을 했는데, 아래쪽 사진에 보시면은 지금 치아가 아예 지대치가 없죠. 이 위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지대치가 있어서 거기에 크라운을 씌워도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예 발치가 되어서 그 부분에 씌울 수 있는 아예 지대치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양옆에 치아를 삭제를 하고, 멀쩡한 치아지만 양옆에 있는 치아를 삭제를 해서 그 치아한테 이제 의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브릿지, 또 이런 고정성 보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라운이라든지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요, 부착을 할 때 단단하게 부착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용의 치과용 시멘트를 사용해서 접착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니어, 라미네이트,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보철물 중에 하나죠. 이 비니어라든지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치부의 순면 혹은 구치부의 현면적인 부분에 아주 얇게 삭제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인공적인 재료, 대부분 이제 세라믹 재료를 활용을 하는데, 이 세라믹 재료를 활용을 해서 수복을 시켜주는 보철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비니어라든지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문제가 있어서 수복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심미적인 목적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지는 보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치부에 내가 전치 사이가 공간이 너무 커서 뭐 심미적으로 보기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치아에 뭐 총생이라든지 크라우딩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이제 치열이 고르지 못하다든지, 뭐 치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식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고른 치아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치아 보여지는 요 전면 부분을 다듬어 주겠다라고 할 때 주로 많이 쓰여지는 보철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니어나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치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삭제량을 최소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많은 양의 삭제가 되어지게 되면은 안에 있는 이제 상아질이나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이가 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삭제량을 최소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를 삭제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범낭질 안에서 삭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범낭질을 넘어서 그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 삭제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가 시리다든지 혹은 이가 금방 이제 손상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이 보철물을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니어와 라미네이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사진처럼 앞니 두 개, 즉
절취 두 개 사이가 공간이 매우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치아를 약간 순면의 일부를 삭제를 한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제작을 해서 붙이니까 치아에 이런 이제 보여지는 심미적인 이제 기능이 굉장히 회복이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삭제량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안에 있는 산화질이라든지 이제 백악질 이런 부분이 좀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면은 이 환자가 좀 통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삭제량을 좀 많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철성 보철물입니다. 착탈이 가능한 보철물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보철물 중에 하나가 이 총이치 보철물이에요. 완전 무치아, 즉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보철물이고요. 원래 외모와 발음 및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외모, 즉 치아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입술 쪽에 있는 근육이 우리가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치아로 인해서 입술 쪽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데 치아가 없을 경우에는 얘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왜 합죽이 옛날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이 이제 들어가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종종 이제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총이치를 사용해서 회복을 시켜주게 되면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외모가 다시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모적인 기능도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이 총이치 보철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 근육의 기능 등의 기능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보철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이치 뭐 이론이라든지 실습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이제 그 하악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 기능 운동이라든지 운동 경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이 보철을 제작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소이치 보철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분 틀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총이치는 치아가 완전히 없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 국소이치 보철 같은 경우에 치아가 일부분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보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 틀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을 이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총이치와 마찬가지로 인공치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고정을 할 수 있는 구조물과 함께 이렇게 보철을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지지 고정 보철물인데요. 얘는 점막하에 의치의 토대를 심고 포스트를 첨가시켜 유지를 얻는 매식 보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이제 그 잇몸 아래쪽 부분에 있는 뼈 있죠. 그 뼈 부분에 이걸 이제 보철을 식립을 해서 거기에서 유지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없는 경우, 즉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질 부분에 치아가 없어야지만 식립이 될 수가 있겠죠. 뿌리도 완전히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임플란트 보철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원래 외모라든지 발음 저작 기능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임플란트의 종류로는요, 골막하, 골관통, 골내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수업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배우긴 하실 건데요. 뒤에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래서 뒤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골막하 임플란트는 이제 뼈,
식립이 되어지는 부분 아래쪽에 이렇게 넓은 부위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뼈 위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다음에 골 관통은 완전히 골을 전체적으로 관통을 다 해서 아래 턱뼈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이제 임플란트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골래 임플란트가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임플란트가 바로 이 골래 임플란트죠. 그래서 골 한 중간 정도까지 혹은 이 골 일부분 내에서 식립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유지를 얻는 임플란트가 바로 이제 골래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식립 부위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골막하, 골관통, 골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간면 보철입니다. 아간면 보철은요, 앞면, 상악골, 하악골을 포함해서 이제 얼굴 전체에 해당하는 부위에 암이나 낭종 혹은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일부 또는 전체가 결손됐을 때 이 결손된 부위를 인공물을 대체해서 이제 인공물을 사용해서 기능과 외관을 회복시켜주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보철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철, 치과 보철 하면은 이제 치아 관련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즉 우리가 이런 보철물을 제작할 때 치아에 국한되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간면 보철도 우리가 이제 치과 기공사가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이제 기공소에서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는 분야니까 좀 더 우리 업무 범위를 넓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귀가 없어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인공귀를 만들어준 요 작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귀 쪽에 지금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죠. 자성 임플란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부착 임플란트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귀를 고정시킬 수 있는, 인공 귀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인공 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식립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귀뿐만 아니라 지금 오른쪽 환자 같은 경우에는 눈에도 이렇게 인공 보철물을 만들어서 이제 식립을 해줬죠. 마찬가지로 눈 주위에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를 작게 식립을 한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렇게 인공 눈을 만들어서 부착을 했더니 거의 감쪽 같죠. 이렇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귀 혹은 눈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치관 일부 수복 보철물 중에서 우리가 재료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수복 형태라든지 피개 정도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에 의한 분류예요. 치과 보철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독성이라든지 자극성이라든지 혹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소재에 해당이 되어야 되겠죠. 즉 생체적으로 적합한 소재에 대해서만 우리 이제 구강 안에 사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기준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말감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제재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 일부 미국이라든지 일부 나라에서는 아말감을 구강 내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죠. 이유는 이제 수은이 아말감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인체 내에 계속적으로 이제 축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말감을 치과 재료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권고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험 적용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아말감보다는 레진이라든지 그런 소재를 적용하는 이제 빈도가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PFM 재료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니켈 크롬도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용융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작업할 때 편리성이 있어서 이런 니켈 크롬도 보철물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에 따라서 니켈 크롬을 현재는 이렇게
치과 보철물에 이제 크라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느냐, PFM에 이제 최근에는 코발트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융점이 니켈 크롬보다 조금 더 높아서 주조라든지 작업할 때 훨씬 더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좀 더 경험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소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긴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요런 니켈 크롬보다는 코발트 크롬, 지금 우리 이제 파셜 덴처에도 니켈 크롬, 아니 코발트 크롬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재를 이런 메탈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래쪽에 사진이라든지 재료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골드, 그 다음에 포세린, 세라믹, 이런 심미적인 재료, 그 다음에 레진, 그 다음에 아말감 등 다양한 이제 소재들이 이 치관을 수복해주기 위한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구치부의 이런 강성, 즉 이제 씹는 힘, 교합압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취성이 있는 세라믹 재료보다는 좀 더 연성이 있는 골드를 구치부에는 많이 주로 적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복 부위라든지 그다음에 환자의 요구도 아니면 이제 심미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소재가 좀 다양하게 많이 바뀌고 있죠.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지르코니아라든지 아니면 그 심미적인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어지는 그 소재 범위도 계속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복 형태랑 피개 정도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은요, 그 수복하는 부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네이, 온네이, 핀니치, 그 다음에 2분의 1관, 4분의 3관, 5분의 4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기준은 바로 수복 범위겠죠. 그래서 인네이보다는 이제 온네이의 수복 범위가 훨씬 크겠죠. 이제 교환면을 포함한 전체 영역을 수복했을 때는 우리가 온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교환면 전체에 해당은 안 되지만 많은 부위 한 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근심이랑 교환면이 해당이 된다든지 교환면과 원심이 해당된다든지 이런 두 면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관, 4분의 3관, 5분의 4관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요. 이제 면이 4개인 곳은 어디죠? 이제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 그 전치부 정도에 해당이 되겠는데, 면이 5개인 곳은 어디죠? 이제 교환면이 있는 구치부에 해당이 되잖아요. 교환면, 근원심면, 그 다음에 협설면 이렇게 해서 5개 면 중에서 4개의 면을 수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5분의 4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개를 얼마나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피개 정도에 따라서도 보철물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료 방법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 건데요. 우선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법 중에서는 박충전, 포일 필링이라고 하죠. 및 스펀지 충전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박충전과 스펀지 충전 방법은요, 얇은 박편 또는 스펀지 상태로 제조된 순도가 높은 귀금속을 와동 내에 쌓으면서 압박해서 수복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선은 수복하는 부위가 크면 안 돼요. 작은 부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굉장히 얇은 금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일 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호일 뭔지 아시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얇은 두께의 이제 금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얇은 금박을 여러 개를 이제 겹쳐 쌓아가지고 꾹꾹 눌러서 이제 메워주는 방식을 사용할 때 이 직접법 중에서도 이 박충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개 범위나 이런 것들이 크면은 당연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지 않은 작은 부위에 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 직접법 중에 박충전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때 이 귀금속 사용하는 금이 순도가 낮으면은 이제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 이외에 이제 금속들이
첨가가 되게 되면은요, 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포일 필링으로 꾹꾹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죠. 강도가 강해져 버리면.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순도가 높은 거의 이제 순 100%의 이제 골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성 또는 성형 충전인데요. 이건 두 종의 재료를 혼합해서 가공하는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재료로는 아말감, 컴포지 레지, 그 다음에 치카용 시멘트 등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재료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서로 굳어 있지 않지만 두 가지 따로따로 있었던 이 재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광중압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빛을, 광원을 쏘았을 때 굳어지는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섞일 당시에는 유동성이 있는 재료지만 그 모양을 형태를 잡아주고 나서 경화를 시킨다든지 광중압을 시킨다든지 시간이 지나서 경화가 된다든지 하면은 딱딱해지잖아요. 이렇게 굳었을 때 이제 표면을 마무리해서 만들어주는 요 보철 제작 방법이 연성 또는 성형 충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간접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접법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치아 모형이 있어야겠죠.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누워있고, 이제 베드에 누워있고, 이제 그 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해주는 방식이 이제 직접법에 해당이 되는데, 직접법과 간접법에 당연히 장단점은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죠.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수복을 해야 된다는 좀 한계점을 갖는 게 바로 직접법이지만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 환자 대기 시간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작에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갖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긴 하겠지만 반면 단점으로는 어쨌든 간에 환자 구강을 대신할 석고 모형이 있어야 되겠고 이 석고 모형을 제작을 할 때 인상체 제작, 인상을 뜨고 그 다음에 석고 모형을 주입해서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료적인 부분에 오차라든지 인상 체득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진 최종물 보철물이 아무리 정밀해도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좀 가질 수는 있다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법과 간접법의 당연히 차이점은 존재를 하겠지만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느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직접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이제 직접법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특히 이런 골드 같은 재료는 이렇게 단시간에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죠. 아까처럼 포일 박충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금박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바로 제작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주조를 해야 되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은 절대 안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간접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치과 기공사가 이제 주로 많이 작업하는 방식이 요 간접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간접법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가 바로 금속 중에서도 바로 금이겠죠. 골드겠죠. 인레이라든지 크라운이라든지 브릿지 같은 보철물을 만들 때 이 골드 소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골드 제작 방법을 배우는 게 이 관교일지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물론 전반적인 인상 체득부터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소재 등에 대해서 우리가 관교일치 요 과목을 배우면서 한 학기 동안 쭉 배우긴 하겠지만 이 와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골드 크라운 제작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요 수업 이후에도 앞으로도 쭉 이 골드 크라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재료를 사용할 때 요구사항, 주의점, 제작 방법, 제작 과정 이런 것들을 쭉 계속적으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공소에 가서 제작을 할 때도 가장 많이 제작되어지는 보철물
바로 이제 골드 크라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우리 강의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배웠을 수도 있고 지금 안 배우고 이번에 처음 배웠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 알아둬야 되는 작업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같이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늘 요 수업에서는 요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우선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제작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와동에 일치하게 납형을 제작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인상을 체득을 하고 나면은 보철물을 제작을 하겠죠. 그래서 보철물을 제작을 한 다음에 여기에 주입선 설치하고 메몰에서 그다음에 소환로에서 막스 제거하고 주형을 형성하는 요 소환 단계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용융 주조해서 이제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마하는 과정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그 환자 구강 내에 다시 시작하면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아주 정말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법으로 사용하는 이제 또 다른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신미 재료죠. 최근에는 이런 신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제작하는 보철물의 종류도 골드도 여전히 많겠지만 사실 이 세라믹 재료를 활용한 것들도 많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세라믹 중에서도 포세린 파우더를 분말을 사용한 이제 세라믹들도 있겠지만 뭐 지르코니아라든지 뭐 테세라라든지 그런 다양한 소재들도 이런 간접적인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 사실 장비까지도 많이 달라졌죠.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이제 왁스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캐드캠을 활용해서 디자인하고 이제 가공한다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는 소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재료의 내구성에 의한 수복을 좀 구분할 건데요.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이것들을 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영구적인 수복 재료로는 골드, 그 다음에 플래티늄, 아말감, 컴포질 레진, 포세린 등이 영구적인 재료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다가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하나겠죠. 한해서 이제 영구수복이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일련의 외부적인 자극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 봤을 때는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임시 수복의 경우는요, 당분간만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 장착하는 수복물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템퍼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종 보철물이 제작하는 동안, 즉 간접법으로 보철물을 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최소 3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보철 없이 살아가기에는 밥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도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임시지만 대략적으로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요 임시 보철물을 장착을 해서 최종 보철물이 장착되는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보철물이 바로 요 임시 보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수에 의한 수복 구분을 좀 보면은요, 단일 수복과 복합 수복이 있습니다. 우선 단일 수복은 말 그대로 한 가지 재료만을 가지고 수복을 하는 방법이고요. 뭐 골드 포일 필링이라든지 인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가지 재료만을 가지고 수복하는 단일 수복에 해당이 되는데, 복합 수복 중에서도 연합 접합 수복과 그 다음에 혼합 수복 이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이제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즉 한 번 먼저 수복을 하고 그게 좀 경화가 되면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위에 한 번 더 이제 재료를 얹어서 완전히 마무리하는 방법이 이 연합 접합 수복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혼합 수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재료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서로 유동성은 같지만 두 개가 합쳐져서 믹싱이 되면은
굳는 화학적인 성질을 일으키는 재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재료를 사용해서 수복하는 게 바로 혼합 수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보철 제작할 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치아 보철물에 대해서 고정성, 가철성, 그 다음에 임플란트 아간면, 그 다음에 소재에 따른 분류, 뭐 피계 부위에 따른 분류, 피계 정도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뭐 사용하는 소재에 따른 분류 등등 지금 배워봤는데요. 이런 보철물을 어떨 때 적용을 어떨 때 사용하면 되느냐, 이 적응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경조직 질환에 대해서 치아 우식증, 치아가 썩는다든지 교모증, 마모증, 침식증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할 때 이 치과 보철물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뭐 이제 우리가 교모증이라 하면은 이제 이갈이를 통해서 이런 교합면이 마모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모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잘못된 이제 입술질로 이제 치경부 쪽이 마모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마모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아니면 이제 침식증, 부식, 이 뭐 산성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많이 섭취를 해서 치아가 부식이 생겨서 약해진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기능이 좀 약해졌을 때 요 경조직 질환을 다시 회복시켜줄 때 요 보철을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상에 의한 파절 시 운동을 했다든지 어디에 뭐 공에 맞았다든지 혹은 뭐 여러분들이 운동하면서 좀 뭐 철봉 같은 거 놀이하다가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넘어져서 뭐 아스팔트 바닥에 찍혔다든지 혹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또 혹은 뭐 이렇게 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이가 좀 부러졌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철 수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아의 위치 또는 형태 이상 시 치아가 원래 나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나지 않고 다른 곳에 날 경우 우리가 뭐 잘못 나오는 치아 같은 경우 교정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교정 치료가 아니고 이런 이제 보철을 통해서도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치아의 착색 또는 변색 경우, 그다음에 지대 장치로 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멀쩡한 치아지만 그 치아 수복해야 될 치아의 유지력을 위해서 양옆의 치아에 같이 걸어주는 이런 기능을 줄 때도 이런 치아 보철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교합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교합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부존교합이 생길 수도 있겠고 과계교합, 개방교합 아니면은 이제 너무 그 교합이 많이 다물어지는 교합 등등등 있을 텐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보철로 기능 회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목으로 사용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목으로 사용할 때는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나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 그 다음에 저자갑이 가해졌을 때 이 저자갑을 좀 분산시켜줘야 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력을 좀 더 높여줘야 될 때든지 이럴 때도 이제 우리가 부목으로 사용해서 이런 치아 보철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치아 수복물을 적용하는 게 안 되는 경우, 해서는 안 될 경우가 뭐가 있는지 이 금기층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의 보존이 필요 없는 경우, 즉 예를 들어 치아가 썩었어요. 그래서 이 썩은 치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썩은 치아가 과잉치라든지 아니면 교환 시기가 된 유치라든지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해서 어차피 살려놔봤자 이 몸이 약해지면 더 이상 치아를 지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 보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생겨서 그냥 제거를 해버리면은 되는 치아고 유치도 마찬가지로 교환 시기가 됐어요. 그럼 어쨌든 탈락할 치아이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치주 질환이 심할 경우에는요. 아무리 치아가 건강하더라도 그 치아를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지켜내기 좀 힘들어요. 어찌됐든 잇몸이 무너지게 되면 치아 뿌리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치아가 탈락이 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치아도 치아지만 이 치주 질환에 대한 치료도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치주가 좀 건강해져야지만 치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잇몸 치료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완전히 치유되기 곤란한 질환이 있는 치아, 즉 치료를 해봤자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치아는 마찬가지로 치아를 수복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치수 치료를 해놓은 치아, 신경치료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신경치료가 덜 될 경우에는 지금 환자가 뭐 통증을 계속적으로 더 느낄 수도 있겠죠. 혹은 이런 치수 치료가 덜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수 치료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요 수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개방해야 되는 치아, 완전히 잇몸이 오픈되어야 되는 뭐 이런 경우 그 뿌리 부분이 노출될 수도 있는 치아들, 그다음에 치아의 실질 결순이 너무 큰 치아, 그럴 경우에는 이 수복을 하더라도 치아가 버틸 수 있는 것들 한계가 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 발치를 하고 다른 수복 방법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시간이나 경비에 비해서 그 효과가 너무 적은 치아, 이런 것들도 사실 보철하는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른 방법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과 보철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치과 보철물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작 의뢰서에 따라서 우리가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라는 이 양식이 오른쪽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제작을 받은 뭐 기공소 명칭이라든지 위치,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어느 부분 어떤 치아를 어떤 식으로 수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요 내용을 여기서 적어서 치과기공소로 보내주게 되면은 치과기공소에는 이것을 토대로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다시 치과로 보내주는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치과기공사는 치과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다양한 형태와 재료를 사용해서 치아 장치, 교정 장치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가집니다. 이런 치과 보철물의 종류나 사용하는 재료 완성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치과에서 제공받은 환자의 모형을 먼저 분석하고 설계해서 이제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재료 뭐 금, 은 다양한 재료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치과 보철 제작하는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봤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뒷부분의 퀴즈 확인하고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수업에서는요, 치과 보철의 개요, 그 다음에 역사, 치과 보철물의 종류라든지 분류, 그 다음에 적응증, 금기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잘 들으시고 학사정보 시스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할 때 양식은 과제물 게시판 첨부 파일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그 양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목적과 치과 보철물을 적용할 수 있는 적응증, 그리고 적용할 필요가 없는 금기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치과 보철물 제작하는 목적, 적응증, 그 다음에 금기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